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양우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저희가 이미 P2P 가이드라인이 1년 만에 개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히 이 가이드라인에 개정한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저희가 좀 세트를 특집 방송이잖아요. 그럼요. 네, 바꿔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네. 인해서 오늘은 P2P 투자 환경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 P2P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까지 세워야 되는지까지 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은 더욱더 유심히 방송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요. 저희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약간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P2P 금융 전문가 두 분을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 그리고 미드라이트 이승행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세트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네, 작년 2월 27일부터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됐던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이게 얼마 전에요. 내년 2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돼서 시행이 된다는 내용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변화된 내용도 있고요. 네. 여전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자, 과연 이 P2P 금융 환경에는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오늘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까지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직도 도대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뭐야 네, 분명히 하시는 있죠. 분들을 위해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승행 대표님 어떤가요? 네, 일단 P2P 가이드라인은 P2P 금융이 제도화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안전적으로 차입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방책으로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 한도 제한, 그다음에 그 투자금 별도 관리, 그다음에 네. 정보 공시 등 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 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죠, 부사장님?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업체 입장하고 투자 예. 입장을 나눠가지고 예, 각각의 예. 장단점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가이드라인은 이 P2P가 2조 원이 넘는데요. 그 2조 원이 넘는 시장을 규율하는 이제 법이 없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규범화된 틀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업체 입장을 봤을 때 업체 입장의 장점으로서는 아주 큰 장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금융 당국에서 P2P 시장을 인정하고 제도권 틀 안에 넣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뭐 아주 이제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준수 네. 비용이 들어가죠. 아. 뭐 정보 공시라든가 여러 가지 또 투자자 보호 활동을 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 예, 약간의 뭐 그런 게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네. 일단은 P2P에 관해서 투자자분들이 P2P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감독 당국에서 대신해서 이렇게 네. P2P를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감독 당국이 생긴 거고요. 네. 그리고 단점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이제 가이드라인보다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 네. 법으로
관할해지고 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네. 세금 중과 같은 문제 네네. 그런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오히려.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만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근데 말씀해주셨듯이 아예 그냥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랬으면 아주 좋을 좋죠. 텐데 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일단 작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기로 했는데 1년이 더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계속 법 없이 가는 건가? 가이드라인만으로 이어지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어떤가요? 그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이제 적용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에 네. 대해서 네.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P2P 대출이 하나의 제도권 금융으로 완벽하게 인정이 되고 법제화가 추진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일단 법적 구속력은 없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지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에서 그 어느 정도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처음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과도한 규제다 이거는 네.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1년이 좀 지났는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그 2017년 말 기준으로 P2P 대출이 약 2조 원으로 연간 10배 이상씩 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업권의 성장에 저해하는 요소가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2017년 2월 27일 날 가이드라인이 시작되고 나서 그 투자 한도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7년 5월 28일부터입니다. 그때 지표를 보면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성장에 제약이 걸렸다라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굉장히 그 업권에 큰 타격을 준 그건 현상이 명확하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그 투자 한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영역이 분명히 이제 P2P 금융이기 때문에 네.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보면 업권 성장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아. 하지만 이제 그 투자자 보호나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의미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2P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담보별로 이 시장의 규모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부동산 P2P 업체 전문가라고 네. 할 수 있으니까요. 최수석 부사장님께서 부동산 네. 대출의 성장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융위원회하고 이제 금융감독원 이번에 이제 발표한 자료 중에서 이제 크라우드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네. 그 자료에 의하면은 2018년 지난 1월 말 기준에서 누적 대출액이 총 이제 2조 5,276억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신용 대출이 4,312억 17%, 네. 네. 그리고 담보 대출이 2조 964억 83%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17%, 담보대출 83%를 차지하는데 이 담보도 부동산 담보하고 네네. 그리고 일반 다른 동산 담보가 나누게 되면은 네.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한 76%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산 담보대출이 한 23%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2017년 5월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 신용대출 비중은 21%에서 17%로 네네. 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반대로 이제 담보대출 비중은 79%에서 83%로 4% 늘어나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은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담보대출의 비중이 확대된 게 부동산 담보대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또 이제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2017년 5월 말하고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은 60.2%에서 63.6%로 3.4%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네. 좀 많이 확대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금액으로 봤을 때도 2017년 5월 말 그때는 7,780억이었는데 올해 1월 말 2018년 1월 말에 1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8,20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증가됐지만 그 증가된 수준은 원로 따졌을 때는 한 1,035억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P2P 대출에서는 이제 많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요. 네네. 네. 근데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체 금융 시장에서 대출 잔액이 얼마인가
네, 네. 그거를 이제 전체. 확인할 수 있는 거. 네, 네. 예, 그 자료는 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전부 다 합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작년 말 기준에서 보면 한 2,246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대출 어마어마한, 전체 대출 예, 예. 잔액이. 근데 우리나라 현재 한국 P2P 금융협회에 가입한 64개 업체들의 지난 1월 말 대출 잔액을 보면은 1조 원이 채 안 되는 8,539억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점유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대출 시장의 0.038%? 아주 미미하네요. 예, 네. 좀 너무 좀 아직은 규모가 적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잘 네. 얘기 들었습니다. 부동산 네. 시장에 이게 크게 남무처럼 부동산 대출이 그렇게 급격하게 큰 커지고 커지는 있는 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네. 이제 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이승현 대표님께서 네. P2P 가이드라인 투자 한도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성장세가 그 당시 예. 때 데이터를 보면은 예. 정확하게 줄은 거는 확실하다라고 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예. 매년 매월 조금씩 매월 증가를 8에서 하고 10%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이런 예. 가이드라인 그런 투자 한도 예. 금액 한도를 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전체 금융시장에서 P2P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얼마 크진 않습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은 그 성장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월 뭐 10%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충격파를 주고 있는 거죠. 네. 어느 업권에서 어느 투자 시장에서나 10% 이상 월 단위로 성장한다는 것은 또 연단 성장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P2P는 굉장히 많이 월 평균 10%대가 넘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주목을 받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왜 그런 걸 다 살펴보면 말이죠. 수요가 확대되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저성장에 따른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 이제 아시는 이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나 또는 동산담보 같이 이렇게 담보가 있는 대출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특히 또 신용대출도 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좀 활용해서 엄격하게 연체율과 부실률을 P2P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쉽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네. 또는 PC를 통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밤에도 투자할 수 있고 휴일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 투자 집단이 굉장히 넓어지고 아주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운용사분들이나 또는 증권회사 같은 이제 기관 투자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는 또 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3월부터 시작합니다만 은행에서도 P2P 투자 상품을 판매를 시작합니다. 월 3월부터. 예, 예.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 시장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투자 수요는 많아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P2P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점 조금씩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지난해 그리고 올해 P2P 시장 전반과 그리고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해도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개정안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개정안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변화된 내용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 정보 제공이 강화가 됐고 네네. 투자 한도가 늘었다는 게 가장 큰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한도가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대출 기존과 같이 1,000만 원이지만 부동산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2,000만 원으로 한도가 좀 늘어났고요. 정보 제공 강화에 대해서도 몇 가지 네,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먼저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행 대표님. 네. 일단 뭐 가장 먼저 그 투자 한도가 제일 궁금하실 그렇죠. 궁금하죠, 텐데 그게. 투자 한도 네.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인 투자 한도가 과거 그 2017년 가이드라인상에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1,000만 원, 한 상품당 이제 500만 원까지 투자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변경된 가이드라인상에는 1인당 2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상품에 한해서는 1,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부동산이 아닌 상품은 뭐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P2P 업체는 1,000만 원까지밖에 투자를 못 하고 네.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P2P 업체에는 2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그 중에 부동산 상품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마 가이드라인상에 보면 일반 투자자, 소득 요건 구비자, 전문 투자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소득 요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4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동일 상품에 동일 차주에 한해서 2천만 원까지 투자 가능했는데 그 내용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최 부사장님 네. 말씀 좀 들었듯이 예, 이 부동산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변동사항이 예, 이제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예. 아마도 그쪽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예. 쏠림 현상이 좀 있으니까 좀 그런 예, 것 같은데 예. 앞으로는 어떻게 부동산 쏠림 현상은 또 예. 어떻게 보는 네. 두 가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부동산 P2P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시겠네요. P2P 회사들이나 음. 또는 내 투자자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아쉬움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오늘 옷을 또 이렇게 약간 검정 옷으로 입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다 모든 부분이 투자 제한이 다 풀릴 걸로 생각되고요. 네. 저 정책 당국에서 잘 해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제 P2P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금융의 그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이제 핀테크 핀테크의 대표 주자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핀테크 산업은 금융의 혁신성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혁신에 대한 실패까지도 시장에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소비자의 특히 투자자의 희생을 근거로 하는 그런 혁신을 취한다는 것은 이제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절대 이제 투자에 대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또 금융시장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P2P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규범화라는 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규범화가 현재는 P2P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거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뭐 P2P 회사나 투자자분들이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P2P 금융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출발하기 때문에 네. 이런 행정 규제보다는 빨리 법제화되는 게 네. 하루빨리 되는 게 어떤 시장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네. 모습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P2P에 대해서도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게 규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 기업, 벤처 기업에 주식에 투자하는 거. 네. 저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또는 담보라든가 빅데이터에 근거한 신용 대출에 근거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차이가 있는데 네. 그걸 하나의 틀 속에 같이 묶어두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렇지만은 또 이제 P2P 회사들보다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부동산 담보의 안정성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는 나름대로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똑같이 P2P 회사당 1,000만 원을 똑같이 줬을 경우에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그레셈의 법칙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 네. 즉 나쁜 투자가 좋은 투자를 버린다. 물들인다. 버리게 된다, 네. 물들어갈 수도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현재와 같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회사별로 누적 대출액이라든가 또는 연체율 부실률 이런 쪽을 감안한 차등 한도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일정 전문 인력을 보유한 그런 P2P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 한도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예, 아주 그것도 좋은 대안의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멀지 않은 미래에 좀 법제화가 잘 된다면 네. 이런 아쉬움이 조금은 가실 수 있게 최수석 부사장님께서 좀 밝은 옷을 입으신 날을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정보 제공 강화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정보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외감 대상 법인일 경우 재무 상태하고 뭐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의 업체의 경우에는 대주주 현황에 대해서만 네. 이제 홈페이지상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그 P2P 업체가 그 차입자한테 받아야 되는 부대 비용 및 이자에 대해서 네네. 전부 다 간주 이자로 볼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이자 제한법상 적용을 받지 않던 플랫폼 이용료가 거기에 이제 포함이 포함되어 되는 있다라고 거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 이상 투자자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조금 이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이긴 그러네요. 합니다. 네. 예, 다만 이제 투자자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지금처럼 이제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정보 공시해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PF 상품에 관련된 정보 공시가 강화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PF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진행 현황이나 아니면 차주의 자기 자본 투입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상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일 차주의 상품의 경우에 그 해당 상품이 어떻게 돼서 이제 동일 차주의 상품인지 아니면 뭐 연기가 됐는지 아니면 연장 상품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업체가 과거에는 이제 명시에 대한 의무 기준이 없었는데 네네. 이번부터는 가이드라인상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이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P2P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 대출 상품을 그 P2P 업체의 대주주나 이제 연계돼 있는 특수관계인이 네. 그거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네네.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네네. 된 거네요, 네네. 이제. 방금 전에 지금 네. 외감 기업 관련해가지고 네. 감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릴게요. P2P 회사 중에서 이제 총 자산 120억이 넘는 네. 즉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은 외부 감사 공인회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가지고 네네.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이제 영어로 DART 다트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외감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승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대주주 현황 네네. 그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더 회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올 한해 좀 몇 가지 변화된 P2P 환경 속에서 과연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 어떤 어떻게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해야 될까 그러네요. 이거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두 분께 좀 공통으로 질문을 그래야 드려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재 투자 한도가 늘어난 신용대출이나 또는 동산담보대출 같은 형태는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상품은 이번에 특별하게 더 많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자본 비율이나 또는 자기자본 투자 금액 네네. 그리고 자금 용도 그리고 월별 대출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 진척도 이런 내용을 P2P 회사가 자세하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공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그동안에 내가 투자해 놓은 상품이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된 자금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네네. 그 공사가 되고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다. 투명하고 부동산 깨끗해져서. PF 대출 상품에 투자자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여건이 됐다. 물론 더 들여다보면서 조심하게 투자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렇군요. 이승행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정보 공시 부분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좀 더 건전한 환경이 조성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투자 한도가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P2P 금융이 추구하는 바가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차입자한테는 조금 혜택을 주고 투자자한테는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주자라는 게 가장 좀 큰 모토예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 맞는 그 포용적 금융을 또 어떻게 보면 실행할 수 있는 게 그 P2P 금융의 가장 좀 긍정적인 측면이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 대출이나 동산담보대출, 그다음 일반 신용대출 쪽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 투자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네. 그 부분도 좀 더 눈여겨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건전한 P2P 업권과 차입자 투자를 모두 다 위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금 3월 2일부터는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에 등록을 예, 하게 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그 등록제가 지금 시행이 됐는데 시행한 이유가 뭐죠? 일단 P2P 회사들이 직접 대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만들어서 연계대부업체가 대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자체가 금융이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네네. 감독 당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어디에 등록을 했었죠? 예전에는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아. 이렇게 등록을 했었죠. 네네. 이번에는 정식으로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다 보니까 금융위나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곧바로 P2P 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P2P 금융이 비로소 정부 통제하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이제요. 네,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P2P 회사를 대신해서 정부가 관리 감독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P2P 회사들 혹시 믿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막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도 있고 할 텐데 그렇죠. 이 시행 시점이 언제인 겁니다? 시행 시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된 네. 겁니까? 네. 그래서 3월부터. 뭐 신규 업체들은 바로 등록을 네. 해야 되고 네. 3월 2일까지 모든 업체들은 다 등록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네.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은 일단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면 자 헬로펀딩하고 미드레이트는 등록이 됐나요? 네, 저희는 이제 등록을 완료했고요. 네. 예,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들도 3월 중에는 다 등록이 완료될 걸로 근거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품만 내놓지 못할 뿐이지 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건 다 네. 회사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했던 거 지금 네, 상환하고 왜냐하면 있겠네요. 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우려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갑자기 홈페이지를 폐쇄했을 때 투자자들의 그럼요. 기존 상환되는 오, 돈도 이제 회수받을 수 그렇죠. 없을 수 있기 예. 때문에 금감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 가시면 업체명을 조회하시면 바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로 네. 좋은 유익한 아주 그런 방송 특집 방송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달라진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그 투자 전략에 따른 우리의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까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 미드레이트 이승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